이번에는 2021년도 건설안전 지도사 2차 실기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굴착이나 절토 작업할 때 토량의 변화를 평가하는 토랑 변화율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팽창률 하나, 압축률 하나, 토량 환산계수 F. 그러면 말 그대로 생각해보면 팽창이니까 당연히 부피가 늘어나는 상태일 테고, 압축률은 당연히 압축이 돼 있으니까 줄어든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량에 대해서 팽창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굴착을 해서 덤프트럭에 올리는 그런 흙들은 당연히 부피가 늘어나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압축률은 다졌을 때 흙은 당연히 자연 상태보다는 압축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팽창률은 자연 상태의 토량분의 흐트러진 상태 토량이에요. 압축률은 자연 상태 토량분의 다져진 상태 토량이에요. 그러면 토량 환산 계수는 뭐냐면 기준이 되는 흙, 그러니까 즉 자연 상태일 수도 있고 흐트러진 상태, 다져진 상태에 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흙의 상태로 환산한 값이고, 그거에 대한 테이블표를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거를 위에다 써볼게요. 자연 상태 토량, 흐트러진 상태 토량, 다져진 상태 토량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자연 상태, 흐트러진 상태, 다져진 상태 토량을 보면 여기서 이제 환산 계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토량 환산 계수. 자, 기준이 되는 흙의 상태로 환산한 값. 그러면 아까 요 표에 대한 값은 우리가 여기서 말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 토량분의 자연 상태는 자기 자신이니까 1이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흐트러진 건 당연히 팽창률일 거예요. L.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다져진 거 C라고 했으니까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율은 당연히 1일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면 딱 봐도 흐트러진 상태에서 자연 상태니까 요걸로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흐트러진 상태분의 자연 상태, 그쵸? 그래서 LC, L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흐트러진 상태 토량 분의 다져진 상태 토량이니까 다져진 거 C분의 잠깐만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그럼 L분의죠.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이 L 분의 다져진 토양이니까 C 이렇게 쓰면 되고, 다져진 토양 분의 C분의 자연 상태니까 1, 다져진 상태 토량 C분의 그 다음에 흐트러진 거니까 L, 그리고 자기 자신은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절토면에 설치되는 기대기 옹벽의 안정조건 5가지라고 그랬어요. 비탈면 같은 거에 기대기 옹벽으로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있고, 계단식 옹벽도 있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옹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정조건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비탈면 표면에 탈락으로 불안정해진 구간이나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 표면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자중으로 비탈면을 안정시키는 옹벽을 말한다. 기대기 옹벽은 절토사면 하단부에 지지력이 상실된 공간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아미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거나 단층 등의 파쇄대 발달에 의해 절토사면의 침식 등으로 불안정성이 예상될 때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하는 공법이에요. 사면의 안정성. 종류는 합벽식, 계단식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부가적인 설명인 거고, 요게 답이에요. 안정 조건의 5가지. 보면 옹벽의 전대 파괴, 이거는 이렇게 있고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옹벽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중에 의한 저항 모멘트 파괴세기에 의한 활동 모멘트. 그리고 옹벽의 활동 파괴, 활동은 이 옹벽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기초지반의 수평 저항력, 옹벽에 가해지는 수평해주. 사실 요거는 암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메인은 옹벽의 전도 파괴, 활동 파괴,
요거에 대해서 다 안정을 해야 돼요. 옹벽의 전도 파괴라든지 옹벽의 활동 파괴, 옹벽의 지지력 파괴는 하중에 의한 아래로 침하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고 옹벽의 지지력 파괴, 옹벽 자체의 하중, 쐐기 파괴에 의한 하중, 기대기 옹벽 자체의 파괴. 그러면 이렇게 그 비탈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옹벽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중간이 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중간에가 끊어져서 얘가 밀린다든지 하는 부분인 거죠. 벽체의 전단 저항력, 벽체에 발생되는 최대 전단력. 벽체가 견딜 수 있는 전단력이 있는데 만약에 더 큰 전단력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끊어지겠죠. 중간 부분이. 그리고 기대기 옹벽 자체의 파괴, 모멘트 파괴. 요거 같은 경우도 전도는 그게 그 옹벽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게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거 파괴 같은 경우는 얘 밑에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그냥 요게 이제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 파괴, 벽체의 저항 모멘트, 벽체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 이렇게 되고, 요거에 대한 안전율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파괴 유형의 안전율은 가로에 되어 있는 거. 전도, 활동, 지지력, 전단 파괴, 모멘트 파괴. 요게는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부분적으로 전단되거나 이제 여기 휨 파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1.5, 활동 1.5, 그 다음에 지지력 2.5, 전단 파괴 2.0, 모멘트 파괴 2.0. 요게 그 보강통벽 가서는 안전율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요. 지지력은 2.5가 맞고 활동이 2.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내용 나오는 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외워야 될 거는 전도 파괴, 활동 파괴, 지지력 파괴, 그 다음에 전단 파괴, 모멘트 파괴. 이렇게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의 구조적 역할이에요. 우리 터널의 라이닝 하는 요거의 구조적 역할은 내구 연한 동안 구조체로서 역학적 기능, 그러니까 구조체 기능을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구조체로서 역학적 기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콘크리트 라이닝의 구조적 역할. 그리고 비배수형 방수형식 터널에서는 내압 기능이 있대요. 내압. 그 다음에 내로 외우라 했죠. 내압, 내. 그럼 터널 내에 점검 및 보수 관리 기능이 있고, 터널 내 내장재로서 미관 유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터널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 다시 내구 연한 동안 구조체로서 역학적 기능을 하고, 비배수형 방수형식 터널에서는 내압 기능이 있고, 터널 내 점검 및 보수 기능, 보수 관리 기능, 터널 내장재로서 미관 유지 기능, 여기 잘라내요. 미관 유지 기능, 터널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 여기에서 그냥 같이 한번 더 볼게요. 그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보면 터널 계측을 하는 사항이 나와요. 흙맞이 지보공의 계측 사항만 문제가 2-3개가 나와서 혹시라도 이제 터널 부분도 많이 기출 문제도 중요하니까 한번 넣어봤어요. 터널 내 유관 조사, 주변 구조물의 변형 상태 조사, 그리고 터널 내 탄성과 속도 측정. 요거는 암기하기 편하니까 요거 먼저 암기해 볼게요. 터널 내 유관 조사. 이게 토탈 13개인데 13개를 다 쓰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먼저 지자로 시작하는 거를 5개로 외워볼게요. 지중 변이 측정, 변이죠. 지중 수평 변이, 수평 변이, 그 다음 지중 치마, 지표면 치마, 지하 수위 측정. 그러면 터널에서 나오면 지를 일단 5가지를 쓰고 중이 3개예요. 중. 그래서 지중 변이 측정, 지중 수평 변이, 지중 치마, 지표면 치마, 지중이 표면이니까 지중 아래에 치마되는 거, 지표에 치마되는 거, 지표면 치마, 지중 치마, 그리고 지중 변이, 지중 수평 변이, 지하 수위 이렇게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터널에 내공변이, 여기가 내공변이 측정하는 거죠. 내공변이 록볼트를 설치하니까 록볼트 관련된 충력 측정, 인발 시험, 천단 치마,
천단 치마 측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도 지금 9개가 되잖아요. 그죠? 천단 치마 측정, 인볼트 인발, 로프트 측정, 내공 변이 측정, 그리고 아까 10개에도 터널 내 유관 조사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주변 구조물의 변형 상태 조사, 터널 내 탄성과 속도 측정,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 응력 측정. 이렇게 해서 13개가 되고, 요것도 기사 문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넣어봤어요. 계측 계획의 포함 사항, 터널 계측의 포함 사항이에요. 계측하는 거니까 계측 계획의 포함 사항, 계측. 그러면 계측이란 말이 지금 4개가 들어가거든요. 4개. 그럼 계측 빈도 얼마나 자주 할지, 계측 결과 분석은 계측 운영 전담반은 운영 계획, 계측 관리 기록 분석, 개톡 기준 수립. 그러니까 계측 관리 기록 분석, 그러니까 계측 시 소요 장비. 자, 계측 계획의 포함 사항, 터널이에요. 터널의 그 계측 사항의 포함 사항은 계측 시 소요 장비가 있고, 계측이 5개네요. 제가 아까 5개. 요것만 외워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측 시 소요 장비가 있겠고, 계측 시 계측이 얼마인지 빈도, 계측 결과 분석, 계측 운영 전담반 운영 계획, 계측 관리 기록 분석, 개통 기준 수립. 그 다음에 측정 위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정 위치 개소, 측정 기능 분류, 변이 허용치 기준, 이상 변이 조치 및 보강 대체. 그리고 요것도 그 기사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 배수 및 요것도 이제 터널에 관련된 거고, 배수 및 방수에서 배수 방수 계획 작성에 시공 계획 포함 사항이거든요. 여기서도 배수니까 배수 펌프 소요 대수 및 용량, 배수 방식의 선정, 집수구 설치 방식, 터널 내부 누수예요. 누수. 터널 내부 누수 개소 조사, 점검 담당자 선임, 누수량, 집수 유도 계획, 방수 계획, 지하 수위, 투수 개수량의 예상 누수량 산출, 누수, 굴착 상부 집안의 체수대 조사. 그리고 터널하고 일반 그 작업장의 조명이 다르죠. 그래서 요것 또한 원래 조명 그 작업면 조명 같은 경우는 상시 작업할 때 그 조명은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초정밀은 750, 정밀은 300, 그 다음 150, 75였죠. 보통 작업 그냥 기타 작업은 70올럭스. 그래서 터널 있으면 막장 구간은 60럭스예요. 중간은 50럭스예요. 653이에요. 653. 입출구 터널 입출구 수직 구간은 50럭스 이상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같이 터널 거 부분에 나오는 집안조사 확인 사항이고, 여기에서 5가지 시추 위치, 토층 분포 상태, 투수 개수, 지사 수위, 집안의 지지력. 그리고 요것도 기출문제였죠. 로폴트의 기능, 부석의 방지, 내압 형성, 보형성, 아치 형성, 봉합 효과. 배수형 적용 조건, 요것도 기출문제, 다른 기출문제 넣은 거예요. 배수형, 비배수형. 그 배수형 적용 조건은 배수형 같은 경우는 지질 조건이 양호, 구조물이 없을 때, 주변에 구조물이 없고 지하 수위가 낮을 때. 그리고 비배수형은 반대예요. 지질 조건이 불량하고 주변에 구조물이 있고 지하 수위가 많을 때. 비배수형 많을 때. 주변 구조물이 있고 지하수가 높고 제조분이 불량할 때가 비배수형이에요. 그리고 그 GHS의 경고표지 구성 요소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쓰라고 했어요. 뭐를 쓰냐면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자,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가 2개. 유해 위험 문구, 예방 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이거를 보면 보통 명칭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MSDS에 나오는 그 명칭을 갖다 쓰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웠던 거 있죠. 그 안전 보건 표지에 보면 그림 같은 거, 그게 이제 그림 문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위험인지 경고인지 위험 경고에 대한 말이 요 그림 옆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신호어예요. 신호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해 위험이 어떻게 위험한지 문구가 다 쓰게 되어 있고, 예방 조치 문구는 아마 6가지
최대 6개의 표시를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6가지를 표현을 해서 또 이 공급자 정보, 이게 어디서 공급이 되어 있는 거지 공급자 정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 그 다음에 그림 문자, 명칭,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명칭, 그 다음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문자 옆에 신호어, 그 다음에 유해 위험 문구, 그 다음에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예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보면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품명을 쓰는 거예요. 그림 문자는 이렇게 마름모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그림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심벌, 테두리, 배경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문자 이걸로 구성이 되고, 신호어는 위험 경고 표로 표시, 유해 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정보고 위험 경고로 말해요. 유해 위험 문구는 제품의 유해 위험 정보를 다 쓰는 거예요. 예방 조치는 유해 위험성 때문에 노출, 저장, 취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조치문을 문구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예방, 대응, 저장, 폐기에 대한 거를 하나씩 다 쓰고 또 더 써야 된다고 하면 6개까지 표현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공급자 정보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상에 공급자 정보를 기재를 하는 거고,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경고표지는 우리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다음에 공급자 정보. 명칭은 물질 MSDS에 나오는 제품명을 쓰면 돼요. 그림 문자는 어떻게 하냐면 심벌, 테두리, 배경 이렇게 구성이 되고, 신호어는 유해 위험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위험 경고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위험하면 위험, 경고면 경고, 둘 중에 위험도 있고 경고도 있다. 그럼 위험만 쓰면 돼요. 유해 위험 문구, 요거 같은 경우는 제품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쓰는데 다 써요. 예방 조치 문구는 유해 위험성에 대한 누출 저장 취급에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조치 사항의 문구를 쓰는 건데, 예방, 대응, 저장, 폐기에 대한 각각을 쓰고, 예대, 저폐, 예방, 대응, 저장, 폐기 등 한 가지 이상 쓰고 6개만 표시할 수 있고, 공급자 정보도 MSDS 상에 공급자 정보를 기재를 하는데,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량 상부 구조 형식 중 트러스교 종류를 쓰라고 했어요. 트러스교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우리 다리 요거 운전하다가 가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들 보시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요걸 보시면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킹 트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K죠. K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K 트러스, 킹 퍼스트, K 트러스 이렇게 외우시고, 요거는 이게 집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풀하우스로 외웠어요. 플랫 하우스. 그래서 플랫 트러스, 하우 트러스. 풀하우스 드라마 있잖아요. 집. 그리고 얘는 그냥 기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거는 원랜 트러스. 자, 킹 포스트, K 트러스, 하우 트러스, 플랫 트러스, 그 다음에 얘는 원랜 트러스 종류가 이렇게 돼요. 원래는 뭐 상부 구조 형식에 따라서 뭐 슬래브교, 라멘교, 걷어교, 트러스교, 아치교, 사장교, 현수교 이렇게 다니죠. 그리고 트러스교라는 거는 요거 모양처럼 삼각형의 연속, 한 편벽이 연속된 삼각형 구조로 조립한 교량을 트러스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붕괴 위험 방지. 요거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거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암기를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조항이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쪼로록 3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집안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토속 낙하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사항을 3가지를 쓰는 거예요.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굴착할 때 경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를 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버공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 여기 생각이 안 나면 지붕이라고 그랬죠. 집안의 붕괴 또는 토속의 낙하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깽내는 낙반, 그죠? 낙반 측벽에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를 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두 번째로는 구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에요. 요 말이 나오면 요 조항을 생각하셔야 돼요. 구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 그리고 요 조항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구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다. 요 단어가 나오면 요거에 자중, 자기하중, 적재하중, 적설풍압, 지진, 진동 등 충격에서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 위험 예방 조치 사항인데 그거는 뭐냐면 세 가지 쓰라고 했어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축물 구조 기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구조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세 번째로는 구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 구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라고 하고 안정성 평가의 얘기가 나왔다. 그때 해당되는 경우 6가지를 써라. 이게 문제였죠. 이것도 구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라는 말이 2개, 3개, 4개, 5개가 나와요. 5개. 그럼 일단 5개는 그냥 연관지어서 일단 쓰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굴착할 때 인근에서 굴착 항타로 인한 침균이라고 그랬죠. 치마 균열의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구축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요 자연적인 거 지진, 동해, 부동치마로 인해서 균열 비틀림, 앞에서 균열이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비틀림. 그리고 지진, 동해, 부동치마, 지동부, 지진, 동해, 부동치마 자연적인 걸로 인한 균열 비틀림이 있을 때 안정성 평가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나눴어요. 구조물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자체 하중, 자기의 하중,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으로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자, 이 문제에서 이 말이 주어지거든요. 무게, 적설, 풍압. 무적풍 요거 3가지 쓰고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으로 붕괴 위험이 되는 거. 그리고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때도 이제 안정성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 화재 등으로 구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화재로 인해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다시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 평가를 하고 그 밖에 잔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정성 평가를 해라. 그 다음에 7번 문제고 이게 이제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보강토 옹벽. 그럼 이게 같은 해 기대기 옹벽이 나오고 저기 했네요. 그 기대기 옹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강토 옹벽이 같이 문제가 나왔네요. 보강토 옹벽에 안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근데 보강토 옹벽은 다른 해에서도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 중간에 그 기출문제 답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강토 옹벽에 지금 요거는 KDS 118010에 대한 걸로 나오는 부분에서 정리를 해본 거고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 검토. 보강토 옹벽의 구성 요소 뭐뭐 있냐고 했냐면 전면벽체. 자, 앞에 전면벽체 그리고 뒷체음재가 있고 중간 사이에 들어가는 보강재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전면벽체로는 블록 패널 형태가 있대요. 재료를 사용하여 하고 수명 동안은 보강재와의 결속력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 이거를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설계 목표는 보강토 옹벽은 설계 수명 기간 동안 보강토체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유지되어야 하며 우리가 전체적 안정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외적 안정성 생각해보면 되겠죠. 전체 구조상으로 생각해볼 때 벽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서의 연결부가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과도한 부동치마 파괴되지 않아야 하겠죠. 여기에 고려되는 하중들은 뭐 고정하중, 상재하중, 토합, 지진하중, 풍하중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조사 및 계획, 보강토 그 공사를 할 때,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할 때 조사 및 계획,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최소 집안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집안 조사, 그리고 최소 1회 이상 시축 표준 간입 시험,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구성 요소는 전면 벽체, 보강재, 지체문제 있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토 항목이 나와요. 검토 항목. 보강토 옹벽의 안정 해석은 외적 안정 해석, 내적 안정 해석으로 구분하여 시행을 하고, 외적 안정과 내적 안정을 검토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요게 기출 문제였죠. 요게 기출 문제였고, 외적 안정 해석은 제가 아까 다른 데 설명드렸지만 요게 세 개가 한 구조체로서, 그러니까 전면벽체랑 지체음제랑 보강토체랑 요걸 한 구조체로서 생각해 볼 때 안정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적 안정 해석은 각각의 보강재 파단, 지체음 재료가 불량하거나 전면벽체 이렇게 요게 두 개가 파단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외적 안정이에요. 저면 활동, 이렇게 활동, 전도, 지지력. 저면 활동, 전도, 지지력. 그 다음에 전체 안정성을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정성. 침전. 자, 전도, 활동, 지지력. 침례교예요. 침례교. 전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침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면 전도 활동 지지 받기 힘들다고 그랬죠. 인파가 많은 데서 하면 인발 파괴 파단. 그래서 침례교고 전체 안정성. 자, 저면 활동 전도 지지력 전체 안정성, 치마에 대한 안정성. 내적 안정은 인발 파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인발 파괴 아니면 보강재가 중간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거고, 보강재 파단, 보강재가 파단되는 거. 내적 활동, 보강재, 전면벽체, 연결부 파단. 보강재와 연결부 그 전면벽체에 요게 파단이 되는 거. 내적 활동 요게 네 가지. 근데 사실 여기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요. 5가지씩 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개를 자료를 3-4개를 찾아러 봐도 딱 5개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암기를 하고, 보강통벽의 우각부 등의 경우에서 파괴 조건 및 보강재를 작용하는 하중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걸 고려해서 설계한다. 뭐 요 내용을 하나 더 쓰면 되는 건지 일단 요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안전율은 어떻게 되냐, 설계를 어떻게 더 여유를 있게 해야 되냐. 그러면 활동, 전도, 지지력, 전체 및 복합성 안정 중에서 지지력이 가장 커요. 여기서는 2.5, 전도가 2.0, 나머지 1.5예요. 그리고 보강재 파단은 다 1.0이에요. 인발 파괴 1.5. 근데 지진시도 있고 평상시에도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지진시도 당연히 지지력이 크고 전도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1.1, 1.1, 1.1, 1.0. 여기 보강재 파단 1.0 똑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외적 안정 해석하고 이제 내적 안정 해석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 보강토 옹벽의 외적 안정 해석은 보강토체를 중력시 옹벽으로 간주해서 안정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 형태로 중력시 옹벽으로 간주해서 안정을 해석해 보면, 활동, 전도, 지지력, 전체 안정성에 대한 경우, 앞에서는 아까 치마에 대한 안정성도 있었죠. 안정성에 대한 검토. 저면 활동, 전도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전체 안정성에 대한 검토. 보강토 옹벽은 외관상 과도한 부동치마, 횡방한 변이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보강토 옹벽의 길이에 대한 부동치마율의 비율이 패널식 벽체는요 1% 이내. 그러니까 치마 되는 양이 보강토 옹벽의 길이에 대해서 1%, 블록식은 0.5% 이내로 하도록 하래요. 이 범위를 초과해서 부등치마가 우려되면 지방 개량을 한다. 어떤 개선 대책을 쓰라고 할 때 지방 개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지방 개량. 비교적 균등한 보강재 간격을 갖는 수직 보강토 옹벽에서 활동 파괴면이 보강 영역, 비보강 영역을 동시에 통과하는 복합 활동 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에 해당되면 복합 안정성 검토도 해라. 복합 안정성 검토. 전체 복합성 안정성 검토. 그리고 보강체 복합 안정성 검토를 필요하고, 보강재 종류랑 길이가 높이에 따라 많이 변하고 큰 상자 하중이 작용을 하고, 전면 벽체가 경사진 경우 보강 옹벽이 높은 비탈면 위에 위치를 하거나
보강토 옹벽 상부의 높이가 높은 쌓기 비탈면이 계획되거나 2단 이상의 다단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복합 안정성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내적 안정성 해석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보강통벽의 안정성 해석은 보강통체를 활동 영역과 저항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보강재에 발생하는 최대 작용 하중을 계산하고 보강재의 인장 파괴와 보강재가 저항 영역으로 빠져나오는지의 인발 파괴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파괴면은 각 보강재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력을 연결한 선이며 형상은 벽체 저면에서 대수 나선 형태로 발생을 한다. 안정 해석의 간편성을 위해서 직선 또는 이중선으로 가정할 수 있다. 파괴면에서 각각의 보강재에 작용하는 최대 유발 인장 장력은 각 보강재 위치에서 작용하는 수평 토합 계수와 보강재 수직 설치 간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적 안정 해석은 보강재의 장기 설계 인장 강도 인발 저항력이 각각의 보강재 위치에서 구한 최대 인발 하중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부가 설명이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안전율 정도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적 안정, 외적 파괴 안정에 대해서는 저면 활동, 전도, 지지력, 전체 안전성, 치마에 대한 안전성, 내적 안정은 인발 파괴, 보강재 파단, 보강재와 전면 벽체 차단, 그리고 내적 활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보강토 옹벽 그 식생공이 최근에 가장 그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 예방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강토 옹벽 이렇게 쓰면 보강토 개요로 보강토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강재의 인장 저항력과 흙과의 마찰력, 보강재를 깔고 뒷체험재를 넣잖아요. 요거에 대한 흙과의 마찰 저항력을 활용해서 수직에 가까운 보강토 벽체를 형성을 한 다음에 옹벽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구조물을 보강토 옹벽이라고 하죠. 시공 순서는 기초 터파기를 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블럭을 쌓죠. 그리고 나서 그 보강토랑 보강토에 불강토 블럭을 싼 다음에 다지고 그다음 보강재를 포설하고 그걸 반복을 해서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작업을 할 때 안전 대책은 붕괴 예방에서는 이제 사전 조사를 해요. 옹벽 배면의 여건이라든지 시공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 도서를 확인해서 준수가 어렵나 잘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없다면 보강 대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터파기 그 기초 터파기 해야 되니까 굴착된 바닥면을 평탄하게 지면을 고르고 연약 지반이다 그러면 치환을 해라. 기초 형식을 바꾸던지. 그다음 기초공 설계도서에 따라 잡석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블록의 안면에 완전히 접촉을 시켜라. 아래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블록을 설치를 하고 보강재를 설치를 하고 배수공 유입되는 물에 대한 강조 저하 구조체 파괴에 대해서 보강토체 내에 배수공 설치. 일단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배면 쪽에는 어쨌든 그 하중에 가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구조물 이런 것도 있고 빗물 특히나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빗물에 이런 게 배수가 잘 안 되면 하중이 증가해서 무너지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배수공. 그러면 제 원인은 뭐가 있냐? 전체적으로 말하면 설계도서가 미비하고 이미 시공을 했던지 아니면 무리하게 터파기를 했던지 원래 기초공사가 철저하게 되어져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무리한 터파기를 했다든지 지체임제를 원래 지체임제를 양질의 지체임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지체임제가 부적절했던지 아니면 공사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계속 이 보강토 옹벽의 품질이 균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잘했다가 이 부분은 또 못했다가 이 부분 잘했다 하면 이게 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에 일단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라서 하중이 계속 바뀐다든지 우수, 빗물 유입으로 인한 토합이 증가한다든지 배면에 물이 쌓여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에 하중이 쌓이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게 지지를 못해서 할 수가 있고 작업 하중 그리고 여기 배면에 뭔가를 작업을 한다고 건설 기계라든지 뭐 차량계 무거운 기계 들어오면 당연히 요걸 못 버텨서 무게가 붕괴될 수 있는데 요거의 전체적인 원인을 유형별로 분해를 해보면 보강토 옹벽 전체가 붕괴하는 것 앞에 전면체랑 보강재 그리고
뒤체음 흙이 이게 전체적으로 붕괴하는 부분은 설계적, 부적절한 설계로 인해서, 그리고 강우 시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표수 처리를 미흡해서, 그리고 뒤체음 흙이 불량해서 앞에 부분 정면 벽체 붕괴를 하는 경우는 배면 수직, 배수층 재료 불량, 동절기 동결 손상에서 보강제 연결부가 파단이 됐어요. 그래서 동결된 상태에서 겨울이 지나고 다음 해에 녹을 때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긴 하죠. 그래서 동결 손상에 의해 보강제 연결부 파단, 그리고 보강토 옹벽이 치마, 하중에 의해서 아래로 치마되는 거, 하부 성토 지반에 다진 불량이 하거나 기초 지반 지지력 부족하면 당연히 치마 우려가 발생하겠죠. 보강토 옹벽 하부 배수 시스템 설계 시공 미흡, 전면 벽체가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면 벽체가 이렇게 크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압축 강도가 작은 전면 벽체의 사용 또는 여기에 기초 지반했던 거기가 부둥 치마가 일어나서, 그리고 전면 벽체 연결 상태가 자체가 불량해서, 그리고 변면 벽체의 균열되거나 변형되거나, 뒤체음 흡이 불량해요. 재료가 불량하고 배수 불량, 그다음에 복합적인 원인으로 변이가 발생을 해서 전면 벽체의 배부름 현상, 아래는 이렇게 있는데 위가 이렇게 배부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 붕괴는 부적절한 설계, 시공관리 미흡, 전면 벽체는 뒤체음재 불량, 배수 설계 불량. 전체적인 거는 이제 그 설계 도서에 맞춰서 잘 했는지 그거에 대한 붕괴. 전면 벽체는 이제 뒤체음재, 배수 설계, 치마는요 기초 다짐, 지지력 부족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보강통벽의 안전조치는 시공 전에는 꼭 설계도서와 시방서 내용 확인을 하고, 꼭 현장 여건을 미리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구성재료는 꼭 구성재료에 대한 검토 사전 승인, 그 다음에 보강통벽의 특징 및 시공시 주의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보강통벽이 설계 안전율이 있었죠. 가장 높은 건 지지력이었어요. 지지력이 2.5, 전도가 2.0, 나머지 1.5, 그리고 파단만 1.0이었어요. 지진시는 똑같이 가장 큰 거 지지력 2.0, 전도 1.5, 나머지 1.1, 그리고 파단이 1.0. 그리고 시공 중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주요 구성재료 품질을 확인을 하고요. 보강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라든지 뒤체음의 입도, 전면판 품질을 확인을 하고, 보강재 설치 및 반복 작업할 때 그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보강 동벽을 제가 아는 거기도 보강 동벽을 할 때 엄청 넓은 곳을 길게 하다 보니까 모양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굽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길게 할 경우는 어느 부분은 잘 되는데 어느 부분은 안 될 수도 있죠. 동일한 품질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수시로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보강 조치를 해야 되겠죠. 벽체 중간 배부름이라든지 지반이 갑자기 침하됐다든지 전면판이 손상이 됐다든지, 이거를 공사 진행 중에 꼭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관리를 하고, 꼭 지표수 유입, 지하수 유입, 지표의 우수라든지 지표면에 유입되는 물이랑 지하수 차단을 위한 대책 수림을 하고요. 꼭 여기서 메인은 뒤체임제, 그게 양질의 뒤체임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성 확보의 메인은 뒤체임제 시공이다. 그리고 8번째, 성토 작업할 때 다짐도 판정법이에요. 다짐도 판정법의 종류를 5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때 판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건조밀도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포화도로 규정하거나 공급률로 규정하거나 강도 특성으로 규정을 하거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대 밀도, 또 프로프 롤링이라든지 아니면 다짐 횟수로 판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다짐도 판정편 5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씩 보면 상대 다짐도 판정에서 건조 밀도를 가지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건조 밀도가 그 실험실에 가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통에 넣어놓고 해머를 가지고 다졌을 때의 그 중량이죠. 단위 중량이 다지면 어쨌든 늘어날 거 아니에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증가하는 분의 실제 현장에서 다졌을 때의 그 건조 밀도 중량을 비율로 따져서 몇 % 정도 되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험실에서 하는 다짐이 크겠죠. 그럼 그거의 비율에 대해서 그 노상 같은 경우는 95% 이상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노체는 90% 이상이 돼야 된다. 그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 게 건조 밀도로 규정을 하는 거고 적용을 못하는 건 뭐 요거는 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화도랑 공급률로 판정하는 방법인데 포화도는 고함수비 점토 등과 같이 건조 밀도로 규정하기 어려운 토량이 있어요. 그런 거에 토질 변화가 많은 심한 곳에는 포화도랑 공급률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그때 포화도는 한 85에서 95% 정도, 공급률은 2에서 10% 정도로 해서 판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강도 특성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CBR, PBT 시험값을 가지고 시방서 기준 요 시험값이 있는데 요 값이 시방서 기준에 충족을 하면 합격이다 이 말인 거예요. 노상은 뭐 10 이상, 보조 기층은 30 이상 이렇게 합격을 하면 이제 기준을 충족하면 그리고 이제 상대 밀도를 규정하는 방법도 역시 시방서 기준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 다음에 프로프롤링이랑 벨켈만 시험 같은 경우는 연약 지반처럼 치마 변형을 중시되는 구간에 사용을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다짐 횟수 현장의 다짐 시험 결과에 따라 다짐 기종과 다짐 횟수, 한증 포절 두께 이런 거를 규정을 하고 토질이나 함수비 변화가 크지 않은 현장에 주로 사용을 하고 이게 다짐 기계를 규정 횟수 이상 다짐하면 다짐 기계를 규정 이상 횟수 이상 다짐하면 합격이다 라고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 기종, 다짐 횟수로 판정하는 법 5가지니까 하나, 상대 밀도 2, 그 다음에 강도 특성으로 3, 뭐 포화도, 공급률 4개인가요? 4개. 그 다음에 이제 건조 밀도 이렇게 해서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자, 조금 더 보면 다짐은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물을 공급하면서 강근대 공기를 이게 영공기 강극 곡선도 살짝 연결되긴 하죠. 공기를 완전 배출시킨 다음에 그 해머로 압축을 해서 만약에 다졌으면은 그 단위에 들어가는 중량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질수록 단위 중량은 증가하겠죠. 그 증가시키는 과정을 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강도가 증가를 해서 지지력이 증가하고 압축성이 늘어서 침하량이 감소하고 투수성도 감소해서 당연히 동상 및 액상화 방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짐시 방법으로는 시료를 건조하고 몰드에 넣어서 해머로 다지죠. 그래서 함수비와 수분 단위 중량을 측정을 해요. 우리 그래서 이게 함수 건조 단위 중량에서 그래프 이런 거 보셨잖아요. 여기는 건조축, 수분축, 여기가 OMC 최대 건조 줄량, 여기가 최적 함수량 요거게 있었고 영공기 강국 곡선은 여기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는 요 곡선이었죠. 요거에 대한 거.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을 계산하게 돼요. 동일한 시료로 5회 이상 실험을 해서 함수비 건조 단위 중량 노출 요거에 대한 해서 표시를 해서 요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함수비를 늘리고 건조 중량 단위가 이제 늘어나는데 중량을 늘리면 어느 순간에는 함수비가 계속 함수비 증가에 따라서 건조 단위 중량이 늘어나는데 밀도예요, 밀도. 그러니까 최대 건조 밀도가 늘어나다가 최적 함수시 여기에 되면 수변축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내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대가 되는 요 최대 건조 밀도량 그리고 요때의 함수비, 최적 함수비라고 하죠. 그래서 사질토 모래 같은 그 사질토는 입도 분포가 좋으면 최대 밀도가 커지고 점성토는 소성지수가 작을수록 최대 밀도가 커지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상대 다짐도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다짐도 판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다져가지고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랑 현장에서 다진 그 건조 단위 중량 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노상은 95%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뭐 됐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7에 나오는 총괄안전관리계획 수립이랑 수립할 때 작성 그거에 대한 거랑
그게 문제가 나온 거죠. 25점짜리 문제가 나왔던 거고, 여기서 이제 공정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서랑 그거 같이 볼게요. 안전관리 계획이랑. 일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총괄 안전관리 계획이랑 공정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나눠져 있어요. 작성 기준은 공괄 안전관리 계획은 건설 공방 전반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얘는 공종별로 작성을 하고, 제출 기한은요, 얘는 이제 공사 착공 전까지, 그리고 얘는 공정 착공 전까지예요. 그리고 첨부 서류는 일반적으로 뭐 법령이란 해당 법령이라든지 일반 도면 시방 기준 이런 거는 최소한 첨부를 하고, 안전 관리 계획서 검토를 위한 거는 자세하게 첨부를 해서 배치도, 인면도, 측면 평면도, 종행 단면도, 공사연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들을 참고를 해서 제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총괄 안전 관리 계획서 수립 기준. 이게 1번 문제였죠. 건설공사의 개요를 써라. 공사 전반에 계략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 수립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 위공이라는 사람은 전설이래요. 전설.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 우리 설계도서는 무조건 건설 공사할 때 지금 점점 더 핵심으로 저 문서나 설계도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지켜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설계도서, 그다음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표, 그다음 전자간 그 위치도, 공사개요, 위치도. 그 다음에 이게 현장 특성 분석이 2번 문제였어요. 현장 여건을 분석하고 시공 단위, 이거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공사 주변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 설치, 교통 소통계, 요거 4가지를 쓰는 게 2번 문제였어요. 현장 특성 분석은 당연히 현장 여건을 분석을 하고 각 시공 단계에서 위험 요소, 위험성, 그에 대한 저감 대책 쓰고,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이 있고, 세부 사항으로 보면 일단 세부적인 걸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요 4가지를 이걸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현장 여건 분석은 주변 지장물 여건, 주변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지방 조건, 우리 항상 봐야 되잖아요. 지방 조건은 당연히 지질 특성, 지하 수위, 시추 주상도 같은 걸 말하는 거고, 현장 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환경 요소 요건. 두 번째로는 시공 단계 위험 요소, 위험성, 그에 대한 저감 대책, 핵심 관리 필요한 공정 시공 단계, 시공자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에 대한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그리고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지하 매설물에 대한 방호, 큰일 나죠. 이게 그 항탁이나 이런 거 할 때 지하 매설물에 잘못된 그걸로 대해서 할 경우에 그 지하철 공사 중에 대형 사고 났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하 매설물에 대한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인접시설물도 확인해야죠. 집안의 보호, 그리고 공사 현장 주변 안전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그리고 4번째로 현장 운영을 계획을 하는데 안전관리를 조직을 해서 공정별로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안전관리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계획, 교육을 하고 교육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계획, 이행보호계획 있죠. 현장 운전 계획할 때 5가지. 사람을 조직을 해서 안전관리 조직을 해서 계획을 해야죠. 공정별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하고, 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교육에 대한 계획, 안전관리 계획에 이행보호 계획, 요 계획 있고,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게 마지막 기출문제.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은 뭐가 들어가냐? 비상사태에 대비한 거, 공사 중 화재 발생에 대비, 비상사태 대비, 화재 발생 대비, 비상상태 대비, 화재 발생 대비. 비상상태는 내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 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공사 중 화재 발생인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 훈련 계획. 자, 비상사태와 화재 발생 대비에 대한 거고, 비상사태는 비상연락망이 있어야 되고, 비상동원 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그 다음 화재 발생은 당연히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 훈련 계획.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두 번째 문제 현장 특성 분석은 현장 여건 조사, 각 시공 단계별 위험요도, 위험성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저감 대책 그거고,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시설, 그러니까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마지막으로 비상시 긴급조치인데 비상사태에 대한 거랑 대비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시 대비하는 거. 비상사태에서는 비상연락망이니까 비상동원 조직, 경보체제, 비상경보체제, 그 다음 응급조치가 있어야죠.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있어야 되고, 비상대피 훈련 계획.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종별 세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해당되는 공종별이 뭐가 있냐면, 자, 이것도 우리가 기초 단계로 생각해 보면 성토절토, 굴착 발파, 가설공사, 강구조물공사,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해체공사, 건축설비공사,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요거에 대한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요. 각마다 개요 및 시공 상세 도면, 안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표, 안전점검, 안전성 계산서. 모르면요, 요거 쓰면 될 것 같아요. 4개. 개요 및 시공 상세 도면, 안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표, 안전점검표, 안정성 계산서. 자, 성토 절토 공사는 자재 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 도면, 안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표, 안전점검표, 안전성 계산서. 굴착 및 발파도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에 대한 개요 및 시공 상세 도면, 안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똑같죠? 안전점검 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굴착이니까 당연히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대매역이 관한 사항을 포함되면 좋고,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정성 계산서. 가설공사는요 똑같아요. 개요 및 시공 상세 도면, 안전시공 절차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표, 안전점검표, 안정성 계산서인데, 여기 가설공사니까 가설구조물, 가설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강구조공사, 얘도 개요 및 시공 상태 도면, 안전 시공 절차,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표, 안전점검표, 그리고 안정성 계산서인데 그 앞에 자재 장비에 대한 거, 그리고 광구조물에 대한 거예요. 콘크리트 공사도 공사 개요 및 시공 상태 도면, 안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표, 안전점검표, 동발의 안정성 계산서고, 앞에만 콘크리트 공사에 우리가 쓰는 거푸지, 동발이, 철근 콘크리트, 그거에 대한 개요 시공 상태 도면이에요. 해체 공사는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 개요 및 시공 상세 도면. 얘만 2개예요.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 도면.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해체 공사 같은 경우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건축설비 공사는 자재 장비 개요 및 상세 도면, 안전 시공 절차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표, 안전점검표, 안정성 계산서.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사용 공사만 조금 달라요. 타워 크레인은 운영 계획을 넣고요. 운영 계획, 점검 계획을 넣고요. 임대업체 선정 계획을 넣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안정성 계획서가 들어가고요. 운영할 때는 안전작업 절차랑 주의사항이랑 타워 크레인 설치 운영 계획, 그리고 표준작업 시간 확보 계획, 관련 도면이 들어가게 돼요. 설치 운영 계획에서는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 계획, 타워 크레인 간의 충돌 방지 계획, 공사장 외부 선해 방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련 도면에서는 타워 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설치 상세도, 특히 여기에서 브레이싱 연결 상세도가 들어가요. 우리 타워 크레인을 지지를 하는 방법에 벽체 지지 부분 있죠. 벽체 지지를 할 때 브레이싱이라는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해서 구조물을 보강하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구조 보재. 그래서 타워 크레인 올라가면 이렇게 건축물에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점검 계획에는 점검 시기, 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업체 선정 계획, 그리고 임대업체를, 그러니까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체 선정 계획에서 적정 임대업체를 선정하고 조종사 및 설치, 해체, 작업자 운영 계획, 임대업체 선정, 관련된 발주자와 협의 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 계획, 안정성 계획서, 현장 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하래요. 이것 또한 이렇게 정리